가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4에서 116쪽이고요. 학습지는 56에서 58쪽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보시면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군국기무처. 자, 이 군국기무처는 뭐냐면 원래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요. 이제 동학농민들이 하려고 했던 패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그 청일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의 강요로 구성된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가 끝나고 이제 패정 전주하약을 통해 가지고 패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교정청, 지방에는 집강소를 만들어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자기들의 강요로 정부를 구성한 뒤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보개혁이 되는 겁니다. 가보개혁. 그래서 여기에는 총재 김홍집을 비롯해서 어윤중, 유기중 등 개화 인사들이 참여했고 이때 민씨 이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추대되긴 했는데요.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흥선대원군의 인생도 굉장히 파란만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군국기무처의 의원들은 일본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그동안 구상해왔던 개혁을 실행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 개혁은 자주적으로 추진되면서 갑신정변의 정강이나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반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뭘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냐면 가보개혁에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면 군국기무처의 개혁 법령 해가지고 이제 사료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국내 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첫째 줄에 보이는 것처럼 자주성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중국 연호를 사용했던 관행을 버리고 개국기년을 사용했어요. 우리 갑신정변 때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4대 관계를 청산하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해서 귀천의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이나 동시에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평등한 사회 만들기. 그 다음에 죄인 자신 이외에 일체 연좌제를 폐지하고 남자 20세, 여자 16세 이하의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혼은 기촌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 과부가 재혼이 가능하네요. 과부의 재혼을 허가하자. 이거 동학농민운동에서 보았죠. 그쵸? 그 다음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노비제도 없어집니다. 인신매매도 금지하고요. 그 다음 각도의 각종 세금은 화폐로 내게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본문에서는 정치적인 개혁,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혁, 사회적인 개혁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아까 개국기년 사용했던 거 나와 있고요.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해서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집중시켰대요. 이거는 우리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왕실과 정부 사무 분리하고 국왕의 전제권 제한해서 입헌군주제 체제를 만들자. 내각제도를 이제 강화하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무청을 설치해서 경찰제도를 실시하자. 그것도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국가재정을 일원화하고 조세를 급납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요. 이것도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했었죠. 갑신정변에서는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해가지고 운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 사회적으로는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차별적 신분제도와
공사노비 제도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 조혼 금지하고 고문과 연자제 폐지하고요.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고 이런 내용들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을 때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잡은 일본이 개혁에 적극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는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던 군국 기무처를 폐지를 하거든요. 폐지를 하고 일본에 망명했던 박용효 등을 앞세워서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으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박용효가 중심이 된 정부는요,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했거든요. 그래서 군국기무처의 개혁을 계승해 나갔어요. 그래서 홍범 14조의 내용이 여기 옆에 나오고요. 이 홍범 14조는 고종이 종묘에 가서 반포를 했다고 해요. 주된 내용을 보시면 1번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 3번에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되 종실과 외척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4번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청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청산했고 그 다음에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지방제도를 개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지방제도를 8도에서 우리 조선 8도라고 하잖아요. 8도에서 23부로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가 설치돼서 사법권의 독립도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원래 지방에서는 지방 수령들의 권한이 굉장히 셌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이 수령들은 행정권도 가지고 있고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령들은 사법권 없어요. 그쵸? 사법권 재판소가 설치됐었잖아요. 군사권도요. 경찰제도가 실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안을 경찰이 따로 해요. 그러니까 수령은 오로지 행정만 담당하니까 수령의 권한이 굉장히 약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때는 또 교육입국 조서라는 것이 반포가 돼가지고 한성 사범학교라든지 소학교가 세워지는 등 근대적 교육제도가 마련됩니다. 우리 저번에 근대적 교육제도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밑에 저희 학습지에 질문 11번으로 근대 교육을 실시했던 기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의 어떤 주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일 전쟁은요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거든요. 일본이 승리를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맺어가지고 청나라로부터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거든요. 선생님 할양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우리 저번에 난징 조약할 때 홍콩 할양됐을 때 물어보던 친구 있던데 할양은 땅을 떼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랴오뚱 반도, 요동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보기 싫냐면 러시아가 지금 연해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가 가져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도록 했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 간섭을 딱 해보니까 지금 일본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랴오뚱 반도 돌려주려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건 러시아밖에 없구나.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친러 정책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조선 내에서 이제 친러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일본이 친러 정책을 주도하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나라의 국모를요 그냥 자객을 시켜가지고 살해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불태우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의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의미사변. 그 다음 의미사변 이후에는 바로 유기준 등이 내각에 적극 참여하면서 의미개혁이 추진되거든요.
그런데 의미개혁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태양력과 건양 연호가 사용되고 단발령이 내려진 거였어요. 자, 태양력은 뭐냐면 우리는 음력 달력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서양식의 양력 달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 달력을 쓴다. 그래서 건양, 양력 달력을 세운다.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가 사용되는 거고, 단발령은 표면적으로는 뭐 위생을 통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단발한다라고 했지만 조선 사람들한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이 머리카락 한 올도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머리를 갑자기 자르라고 하니까 반발이 엄청 심했겠죠, 그쵸? 그래서 앞서 일어났던 그 의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대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거든요. 그 의병이 의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이 일어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고종이 신변의 안전을 꾀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이때 러시아는 아라사라고도 불렀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다 라고 해서 아관파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의미개혁에서 주된 내용 다 이야기 안 하고 왔는데요. 태양력, 건양연호, 단발령 뿐만 아니라 종두법도 실시되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중단됐던 우편사무도 다시 실시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 이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정리하시면서 주요 사건에 1895년 전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갑오 의미개혁의 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개혁은요, 일본이 조선 침략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 강요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조선의 개화파 관료들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추진됐잖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일본이 청일 전쟁한다고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화파의 개혁 의지와 동학농민군의 사회 변형 요구가 반영된 근대적 개혁이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갑오개혁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군의 어떤 요구가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갑오개혁으로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폐지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분제가 폐지가 돼서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해서 전제군주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했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전제군주제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뒤쪽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계입니다. 한계. 이까지는 의였고요. 한계는 개혁 주도 세력이 일본의 무력에 의존했고 개혁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또 국방력 강화에도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 개혁, 의미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다른 긍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갑오 의미개혁을 이제 평가를 했던 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지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학습지 완성하시면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은데 급하게 교과서만 정리하고 넘어온 것 같아서요. 다음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선생님이 한국사에 숨어있는 에피소드들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차시까지 완료해 보았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